자, 107쪽에 그 3번에 보시면 계약의 갱신이죠.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283조 제1항을 보시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의 기간이 끝났는데 지상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좀 더 쓰게 해달라라고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이 항을 보시면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항을 읽어보면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당하면 그때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죠. 갑이 토지 소유자고 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여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자,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상권이 소멸했는데 아직 지상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을이 돈 써서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을의 투하한 자본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하 자본 회수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을이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계약을 갱신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간 끝났으니까 그만 써라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절당하면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한다고요? 요 지상물을 사가라라고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조문상으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멸한 경우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소멸 원인이 만료인 경우에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건 예를 들어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소멸될 수도 있잖아요. 지료 안 내가지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그 규정의 성질상 이게 형성권에 해당이 돼요. 그럼 갑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갑에게 이 건물 사세요 이랬을 때 갑이 뭐 나한테 가치가 없다느니 또는 이게 뭐 미등기 무허가라서 못 사겠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형성권.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이 목적물의 시가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을은 갑에게 이제 인도와 이제 필요한 등기 서류 등을 교부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갱신 청구에 이은 지상물 매수 청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을이 갑한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건물 지어가지고 나한테 사달라고 이럴 거지. 그래서 나 안 빌려줘 이럽니다.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끝나면 건물 깔끔하게 허물고 갈 거예요. 그래서 땅을 빌려줬어요. 근데 끝나니까 뭐래요? 사래요.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 건물 철거 특약을 하면 그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좀 치사한데 그런 거 없어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거 신의 측에 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의 측하고 강행 규정이 충돌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강행 규정이 충돌하면 어느 게 우선해야 될까요? 이게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우선해버리면 강행 규정을 둔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 규정의 경우에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건물 철거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지상권자가 예를 들어 지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멸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갱신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이걸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중요한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럼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 청구부터 해야 돼요. 얘부터 해야 돼요. 갱신 청구에서 더 쓰세요라고 하면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로 갑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박스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박스에 그 넷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무 위반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상권의 처분을 봅니다. 자, 괄호 1번 조문 나오죠?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 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물권의 특성 중에 양도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이 조문은 특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줄 가운데 지상권의 양도성은 뭐라고요? 절대적이고 강행 규정으로 양도 또는 임대 금지 특약은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하면서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 그러면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라는 점 중요하고,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굉장히 센 권리예요. 자유롭게 양도하고 금지 특약까지 무효. 그래서 보통 지상권을 그 넘버 2 이런 말 해요. 넘버 2. 넘버 1은 누구? 짱은 누구겠어요? 소유권이 짱이고 그 다음에 바로 지상권. 그만큼 강력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우리 첫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소유자 입장이라면 땅 빌리러 온 사람에게 지상권 설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토지 임차권 설정한다고 했어요? 토지 임차권 설정을 한다라고 했죠. 임차권은 채권인데 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빌려 쓰는 사람에게 이런 강력한 물권을 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고. 자, 그다음에 지료가 나오죠. 지료 증감 청구인데 이건 뭐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지료 증액이나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287조 지료 체납의 효과인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얼마 이상이에요? 2년이에요. 2년. 이 기라고 하면 틀려요. 이 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2년. 우리 이제 임차권 가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이 기라고 나올 거야. 근데 지상권은 이 기가 아니라 2년. 그러니까 지상권은 임차권은 차임을 받을 때 매월 받을 수도 있고 매년 받을 수도 있고 토지 임대차 경우에. 그러니까 월이든 연이든 이 기라는 건데 지상권은 이 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2년이에요. 근데 중요한 판례는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주었는데 이 소유자 갑한테요 지료를 2년 이상 2년을 안 냈습니다. 근데 갑이 이 땅을 병한테 팔아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소유자가 바뀐 다음에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1년간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전 소유자에게 연체된 기간을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합산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얼마 더 연체를 해야 소멸을 청구해요? 1년 더, 1년 더.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2년 돼야 되고 지상권 소멸 나오는데 뭐 소멸 사유야 뭐 멸실, 기간 만료, 혼동 등이 있었고 자 285조입니다.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남의 땅 썼으니까 원상으로 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이 항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가 나오는데 이건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설정자가. 설정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두시고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했다. 자, 최단기 몇 년이에요? 30년이요. 그런데 30년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기간이 끝났는데
을이 이 땅을 더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뭘 청구한다고 했어요? 먼저 뭐? 갱신 청구. 갱신 청구하고 갑이 거절하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30년의 기간이 끝나니까 을이 더 이상 이 땅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거 지금 누구 나무예요? 권리를 가지고 심은 거니까 을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나 고마 간다 이러면서 나무를 주섬주섬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토지 소유자, 설정자가 아저씨 놔둬 내가 살게 라고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 지금 누가 매수를 청구한 거냐면 설정자인 거예요. 매수 청구는 지상권자에게만 인정돼요. 설정자에게도 인정돼요. 설정자에게도 인정이 돼요. 자,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이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소유자가 더 강자긴 해도 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얘가 넘버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물권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을 지상권자에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인정하냐면 설정자, 서로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어디 가면 한 번 더 나오냐면 자, 지상권은 땅 빌리는 거죠. 땅 빌리는 거 또 뭐 있었어요? 토지 임대차가 있었어요. 토지 임차권. 그러면 토지 임차권은 누가 약자가 돼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요. 임차인.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경제적 약자가 확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 가면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구의 권리냐면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의 권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얘도 만만치 않은 애니까 소유자에게도 같이 하도록 인정해 주는데 임대차 가면 누구만 하는 권리라고요? 임차인의 권리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다는 건 얘가 빌린 게 뭐일 때 나오는 거예요? 토지, 땅 빌렸을 때. 우리 지난주에 건물 빌렸을 때는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부속물 매수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의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건물 임대차, 건물 임차권을 설정해서 물건을 설치했다. 그러면 을이 끝나고 나갈 때 갑한테 이거 사세요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불렀냐면 부속물 매수라고 불렀어요.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는 토지를 빌렸을 때가 아니라 뭘 빌렸을 때? 건물 빌렸을 때는 부속물 매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 오늘 우리 공부할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이게 물권이잖아요. 그럼 이게 물권이면 전세권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할까요? 소유자도 할까요? 소유자도 하겠죠. 예. 건물 임대차 가면 부속물 매수는 누구만 할 수 있도록 나올까요? 임차인만. 이해되셨어요? 예. 한 번만 더 얘기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또 보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 물론 소유자랑 비교하면 상대적 약자지만 얘들도 강력한 힘을 갖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빌렸다면 일단 지상물 매수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물권자니까 지상권자만 할 수 있어요? 소유자도 하게 해줘요? 물권이니까 서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 임차권은 누가 확연한 약자라고요? 임차인. 그러면 누구만의 권리라고요? 임차인만의 권리예요. 자, 그럼 똑같이 건물을 빌리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부속물 매수예요. 그럼 전세권 물권이잖아요. 그럼 전세권이 물권이면 전세권자만 할까요? 소유자도 할까요? 둘 다 똑같이 해요. 근데 건물 임대차에 가면 누가 약자라고요? 임차인. 그럼 누구의 권리예요? 임차인의 권리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109쪽에 그 내용 나와 있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돼 있죠. 필요비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선 유지는 유지 비용은 물권자가 알아서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가치가 증가되었을 때는 유익비 청구만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권 나오죠.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무엇의 편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게 지역권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권 하면 가장 흔하게 드는 예가 통행지역권인데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에요. 이쪽에 이제 공로가 길이 이렇게 나 있고 근데 이 갑의 땅에서 이 길로 나가려면 이렇게 빙 돌아갈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는데 돌아가기 힘들어요. 몸도 안 좋고. 그러면 제일 빨리 편하게 가는 길은 누구 땅으로 가면 돼요? 을 땅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을 땅 막 다니면 돼요? 을하고 합의해야 돼요. 합의해야 돼요. 이때 설정하는 계약이 통행지역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것은 이 땅지자의 역자, 이 역자는 뭐 역할, 편익 이런 걸 말해요.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다. 그러면 지역권이 인정되려면 갑의 편익이에요? 갑의 토지의 편익이에요? 토지의 편익이에요. 갑의 편익, 개인의 편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첫 시간에 갑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에요. 도자기 공인데 도자기를 구우려니까 좋은 흙이 필요해서 저쪽에 있는 을의 땅에서 토사를 채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역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지금 갑의 토지의 편익이에요? 갑의 개인의 편익이에요? 개인의 편익. 이런 걸 인여권이라고 부르는데 인여권은 우리 민법에 없어요. 이건 없고 우리 민법은 뭐만 있다고요? 지역권. 또 한 가지 예를 든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회화 제작을 위해서 경치 좋은 산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치가 좋은 임야를 빌려 쓰기로 했다. 지역권 설정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편익이에요? 토지의 편익이 아니라 사람, 개인의 편익이죠. 그래서 지역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편익을 요구하는 이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역지라고 불렀어요. 편익을 요구하는 땅, 요역지고.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땅을 통로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이 땅은 이제 편익을 승낙해 주는 땅이니까 승역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편익을 제공해 주는 승역지는요. 반드시 자기 땅 전부를 제공해 줘야 될까요? 일부만 제공할 수도 있을까요? 일부만. 그래서 승역지는 한 필 토지 일부에도 인정이 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편익을 요구하는 땅은 일부를 위해서는 안 돼요. 한 필 토지 전부를 위해서만 지역권 설정이 된다.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바꿔서. 그래서 일부라도 되는 건 요역지의 승역지. 승역지. 요역지는 일부여서는 안 된다. 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이 자꾸 비 오고 이러면 자꾸 함몰되고 꺼져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함몰되고 이럴 때 이 땅을 메우기 위해서 을의 토사를 채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지역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갑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비 오면 자꾸 함몰되고 하니까 이거 퍼다가 이거 묻으려고 빌려쓰기로 계약을 했대요. 지역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퍼다가 갑을 묻어요, 땅을 묻어요? 땅을. 그죠? 그럼 개인에 대한 거예요, 토지에 대한 거예요? 토지. 그럼 지역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편익을 요구하는 땅. 요역지고 이 땅은 편익을 승낙하는 땅, 승역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하고 있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도 돼요? 상관없어요. 버스 타고 와서 트럭에다 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평소에 이 땅은 누가 사용할까요? 을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과 달리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권은 소위 공용적 성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지상권은요. 소유자랑 같이 써요? 지상권자고 혼자 쓰는 거예요? 혼자 쓰는 거예요. 배타적 권리, 독점적인 권리지만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적 성격이 있다. 그러면 지상권과 달리 지역권은요. 갑이 이 승역지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게 큽니까? 작다는 겁니까? 갑이 소유권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커요? 작아요? 매우 작아요.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편익을 요구하는데 을은 편익에 대해서 소유권을 침해받는 정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영구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아까 지상권도 영구무한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최단기 제한이니까 아무리 짧아도 요거 넘겨라. 길게 가라는 거니까 영구무한 되고 지역권도 돼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병이라는 사람이 이 승역지를 침탈합니다. 그러면 이 병한테 땅 가져와 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갑일까요? 을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권자는 누구예요? 갑과 을 중에. 얘가 지역권자죠. 얘가 지역권자고 얘가 설정자예요. 설정자가 무조건 소유자라고 했죠. 그러면 침탈했을 때 가져와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지역권자예요, 설정자예요? 설정자.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물권적 청구는 반환, 제거, 예방이 있는데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이 두 개가 있었어요. 왜 인정이 안 된다고 했냐면 얘는 원래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환 청구 인정 안 되는 게 지역권하고 또 뭐 있었죠? 저당권. 저당권도 점유 안 하죠.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원래 점유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확인해 두시고, 자, 성질 볼게요. 이번에 지역권 성질. 동그라미 1번 보면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한정적이라는 것은 용도의 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흔히 드는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이라고 했냐면 통행지역권이에요. 통행을 위해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 땅에는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 많은 땅에서 물을 끌어 쓴다? 이런 지역권을 용수지역권이라고 해요. 물이 필요한 경우. 뭐 통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조망권 확보를 위한 조망지역권, 관망지역권 이런 용도의 제한은 없다. 비한정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함께 씁니다. 공용적 성격이다. 자, 이번에 부종성 나오는데 지역권은 용익물권 중에서 양이 제일 작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제일 쉽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게 292조인데 자, 1항을 보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땅.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요역지.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한다. 운명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같이 이전합니다. 지역권을 따로 이전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럼 요역지 소유권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경락인은 소유권만 취득할까요? 지역권도 취득할까요? 당연히 취득해요.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되고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자, 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절대 분리 양도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갑이 요역지 소유권자고요. 그리고 이 을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통행 지역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권이 존재할 수 있는 건 갑에게 요역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갑이 요역지를 병한테 팝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요역지만 넘어가요? 지역권도 따라가요? 지역권도 따라간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역권을 이전받아서 지역권자가 되려면 얘는 지역권의 이전 등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왜 등기할 필요 없을까요? 법이 정해졌죠. 다시 보세요. 292조 1항 지역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병이 요역지 샀잖아요. 요역지의 소유자가 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소유자예요? 안 해도 소유자예요? 해야죠. 법률행위 매매계약 했으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해야 되는데 지역권은 계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 요역지가 넘어가면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이전 등기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요역지 소유자만 바뀌면 지역권도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다. 그럼 여기서 갑이 요역지 놔두고요. 요 지역권을 병에게 분리양도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분리양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양도가 될 수 없다.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만약에 이걸 분리양도한다라고 하면 병은 지역권을 갖게 되겠죠. 뭐 없이. 요역지는 갑이 갖고 지역권은 얘가 가져요. 그럼 얘는 뭐가 없이 지역권자가 돼요? 요역지가 없이. 그런 지역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반드시 요역지와 운명을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만을 분리양도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해되셨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대가와 존속기간인데 셋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구무한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또한 지료는 요소가 아니므로 무상의 지역권이 인정된다. 아까 지상권도 지료가 요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역권도 마찬가지. 지료가 요소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역권의 취득인데 1번에 보면 일반적인 취득은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하고 등기해야 지역권자가 되죠. 2번에 보면 요역지는 한 필토지에 하고 밑에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다. 2번은 시험에 계속 나와요. 간단한 거지만 그러니까 일부라도 상관없는 건 뭐예요? 승역지.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통상적으로 설정 계약과 뭐 한다고요? 등기해야 지역권자가 돼요? 어이 뭐야 이거? 이건 등기 안 해도 된다며. 얘랑 같아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등기해야 지역권자가 된다는 건 이전 등기예요, 설정 등기예요? 설정 등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등기의 종류로 보면 등기의 종류는 뭐 기입, 경정, 변경, 말소, 회복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이때 기입 등기의 대표적인 게 보존, 설정, 이전이에요.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이제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런데 제한 물권을 처음 취득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처음 취득하면 걔는 뭐라고 할까요? 저당권 보존 등기, 지역권 보존 등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거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예요? 설정 등기 하는 거예요. 설정 등기. 그럼 지역권을 설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지역권도 지역권자가 되려면 설정 등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계약했으니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등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부터는 없는 거예요. 뭐만 넘어가면 같이 따라가니까. 요역지만 넘어가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역지만 넘어가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권은 당연히 이전되죠.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근데 이 갑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까요? 안 해도 될까요? 갑은 했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하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설정 등기는 당연히 한 건데 무슨 등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 그래서 지금 1번에 지역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로 취득한다고 할 때 이 등기는 이전 등기예요, 설정 등기예요? 설정 등기죠. 이해되셨죠? 예. 등기의 종류, 뭐 등기법 시간에 다 보셨죠? 예. 보신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학원에 따라서 그 2차 과목은 1월 달부터 개강하는 학원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1차는 11, 12월만 하고 뭐 경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데서 이거 수업하면 한참 해야 돼. 등기법 안 배웠으니까 소유권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예요? 모르지 이러죠. 예.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제한 물권 처음 취득하면 설정 등기 하죠. 그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2쪽에 보면 294조 보세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245조가 뭐였냐면 점유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지역권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만 된다고요?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돼요. 만약에 불계속, 비표현 지역권이라고 하면 이건 시효 취득이 될 수 없어요. 자, 관련 판례 보세요. 관련 판례 보면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보면 갑이 요역지 소유자고요. 을이 이 땅의 소유자예요. 그러면 시효 취득하려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계속 비표현된 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갑이 이 땅을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뭘 해야 되겠어요? 통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온공연하게. 근데 갑이 이거 다니면 을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평소에는 집안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을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불 꺼지는 거 보면 나와요. 나와서 왔다 갔다 불 켜지면 쏙 들어가고 다음 날도 그래요. 자, 이 짓을 20년 했습니다. 자, 통행지역권이 시효 취득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되면 계속된 것도 아니고 표현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경우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우리 판례가 여기에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로를 개설하면 다닌다는 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이 갑이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리고 갑은 불법 점유자여서는 안 돼요. 이걸 막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시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법 점유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통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누가 개설해야 한다고요? 직접.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개설해야 되고 우리 판례에 하면 제3자가 호의로 개설해 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직접 개설을 했어야 인정이 된다. 두 가지가 시효 취득,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의 요건입니다. 용수지역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용수지역권을 만약에 시효 취득하려고 해요. 그럼 용수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물이 많은 땅에서 물을 파이프로 뽑아요. 뽑는데 그 파이프를 지하로 매설합니다. 지하로 매설해서 내 땅에서 쪽쪽 뽑았어요. 용수지역권이 시효 취득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을 반드시 외부로 노출시켜야만 된다. 그게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자, 그 얘기가 뭐 관련 판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의 소멸인데 소멸 사유 중에서 하나만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기간 만료, 지역권자의 포기, 소멸시효 등등 나오는데 마지막에 셋째 줄에 소유자의 뭐가 나와요? 위기로 소멸합니다. 위기. 자, 위기라는 말은 일상적으로는 전혀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뭐냐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얘랑 지역권 계약하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하려니까 엄청 귀찮아요.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걸 잘라서 얘가 통로로 쓰고 있는 이 땅을 잘라서 일방적으로 갑에게 소유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자는 이게 위임한다 할 때 위자고 기자는 포기한다, 버린다라고 할 때 기자인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위기가 있게 되면 이 땅은 누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갑이. 그러면 지역권자였는데 이 땅의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지역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 우리가 조그마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걸 포함하는 커다란 권리를 취득하면 이 조그마한 권리는 소멸한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혼동이라고 했죠. 이렇게 위기가 있게 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어집니다. 그럼 위기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말이냐면 지역권만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바로 위기예요. 위기. 그럼 위기의 주체, 위기를 하는 사람이요. 위기하는 사람이 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예요? 승역지 소유자인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하는 거죠.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함으로써 치사하게 출제했죠.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승역 소유자.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고 자, 지역권은 뭐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해요. 지역권은 시험에서도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지금 보신 거 좀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 가면 불가분성 하나만 추가하면 되고요. 자, 113쪽에 이제 용익물권 마지막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303조를 보죠.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단 첫째 줄에 뭘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세금.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필수 요소입니다.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어요. 아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가 요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필수 요소입니다. 자,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자, 여기까지가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고요. 후단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후단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용익물권의 성질이 아니라 담보물권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우선 변제를 갖는 담보권적 성질을 함께 갖습니다. 2항,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헌법상 경자 유전의 원칙을 관찰하기 위해서 농경지는 전세권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처음 공부할 때 그 우선 변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 요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담보물권자, 뭐 우리 저당권 가면 계속 나올 얘기인데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받아가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고 시기와 상관없이 일반 채권자보다는 먼저 받아가요. 그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는 나중에. 그걸 뭐라고 해요?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물권에 효력할 때 봤던 그림이에요. 이 부동산에 A가 저당권, 그리고 B가 전세권 이렇게 돼 있어요. B라는 전세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1번에 A 저당권, 2번에 B 전세권자인데 B라는 전세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얘보다 뒤니까 우선 변제권 없는 거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당연히 누구보단 늦어요. 선순위 담보권자보단 늦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과 을이 있는데 얘네들은 저당권 설정 같은 거 안 하고 차용증만 받아두었다. 이런 사람 뭐라고 불렀죠? 일반 채권자라고 불렀어요. 자, 얘들은 언제 돈을 빌려줬냐면 2월 1일, 얘는 4월 1일, 저당권은 10월 1일, 얘는 12월 1일 날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경매 넘어갔다. 누가 1순위로 배당돼요? 저당권.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시기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죠. A 저당권, 그 다음에 B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이 B라는 전세권은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보다는 빨리 받아가요? 일반 채권자보다는 빨리 받아요. 근데 누구보다는 느리겠어요? 저당권이요. 그럼 만약에 3번에 C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보단 빠른 거예요? C보단 빠른 거죠. 그럼 C라는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보다는 선순위보단 느리지만 후순위 물권자보단 빠를 거고 일반 채권자보단 당연히 빠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선 변제라고. 그러니까 우선 변제라는 건 A에게만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담보권자들은 다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근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경매 넘어가면 우선 변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걔들은 받을 돈 자체가 없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보세요. 조문 다시 볼게요. 1항의 둘째 줄의 마지막에 후단만 봅니다.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일반 채권자겠죠. 후순위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받아간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성질 보면 타물권, 남의 거죠. 목적물은 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포함돼요. 토지, 건물 다 포함되고 농경지는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니은에 보면 용익물권이니까 반드시 전부에 설정해야 돼요. 일부에라도 할 수 있어요. 일부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2번에 용익물권 나와 있고 3번에 이제 담보물권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은 담보물권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붙일 수 있어요. 경매권이 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통유성. 그래도 민법 어려워도 또 하다 보면 또 재미 좀 있지 않나요? 진도 나갈게요. 통유성, 부종성.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좀 흥미 붙이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다음 과정 들어가면 물론 이번 과정보다 이제 기본서 두꺼운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엄청 어려워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그 기본에 여기에 양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추가되는 판례들이 좀 많아지는 거고 좀 심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일단 요번 과정에서는 일단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흥미를 좀 붙이시고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양 좀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물권은 네 가지 성질이 있는데 부종성이 있고 수반성이 있고요. 불가분성이 있고 물상대위성이 있어요. 이게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성질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담보물권 가서 나올 내용이지만 전세권도 담보물권이니까 네 가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담보물권은 채권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채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당권 왜 설정해요? 돈 빌려줬으니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저당권이 설정되겠죠. 받을 돈이 없다면 저당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한다. 그게 부종한다.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리고 을 소유 부동산의 건물에다가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채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게 뭐라고요? 저당권. 그래서 요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어지는 채권이라고 해서 피담보채권이라는 말을 써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당권은 이 채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돈을 갚았어요. 변제합니다. 변제하면 채권이 없어지죠. 저당권만 남을까요? 소멸할까요? 당연히 소멸해요. 운명을 함께한다. 이게 부종성입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저당권의 소멸되는 시점, 소멸되는 시기는 저당권 등기 말소 시일까요? 변제 시일까요? 변제 시. 변제하는 순간 등기 없이 저당권은 바로 소멸돼요. 그러면 변제하는 순간 이 저당권이 소멸되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없어져요? 남아있어요? 당연히 남아있죠. 변제했다고 얘가 자동으로 스르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등기부상에 남아있다면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등기예요? 무효등기가 돼요? 무효등기예요. 왜냐하면 실체관계가 없는 등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담보물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부종성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채권이 있고 이걸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있는데 갑이 병에게 채권을 넘겨줘요. 채권 양도죠. 그럼 채권이 넘어가면 채권만 넘어갈까요? 저당권도 따라가는 게 원칙일까요? 따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수반성이에요. 수반하여 이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부수성이라는 말을 써요.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수성이라는 건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하며 함께 이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부수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 불가분성인데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고요.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을이요 나중에 갑에게 돈을 갚았는데 다 갚지 않고 9천만 원만 갚았어요. 일부가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갑의 저당권은 이 저당 부동산의 10분의 1에만 남을까요? 전부 경매해야 될까요?
전부겠죠.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대로 남는다. 그게 불가분성.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경우 볼까요? 갑이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도급 계약을 했어요. 도급 계약. 도급 계약이란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도급이란 말은 많이 나와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사 계약을 하면 다 무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급 계약이요. 그래서 공사를 맡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급인이라고 불러요. 수급인. 그리고 공사를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사업자는 다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급인이요. 그러면 이 수급인이 갑의 건물 2개 동에다가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대금 채권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사대금을 안 주고요. 일단 내 건물부터 먼저 줘 이럽니다. 그러면 을은 먼저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돈 안 주면 당신 거 못 줘 라고 주장하는 담보물권을 뭐라고 불렀어요? 유치권이라고 불렀죠. 담보물권 들어가면 공부할 거야. 그래서 채권의 변제가 있기 전까지는 목적물을 유치하여 인도를 거절할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근데 얘가 나중에 1억을 줬어요. 그러면 을은 한계동의 건물은 먼저 인도해야 될까요? 완전 변제를 받기 전까지는 전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전부 거절. 전부. 이런 성질을 뭐라고요?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대로 남는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불가분성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물상대위예요. 물상대위. 자, 물상대위를 보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얘가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 그리고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을이 돈을 안 갚으면 갑은 이 저당물의 경매를 실행해서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아가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동산이 그만 수용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어요. 자, 그럼 수용되면 여기 달려있던 저당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뭐 등기법에서 그런 거 볼 거예요. 수용이 되면 수용 시기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제한 물권은 소멸돼요. 일단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돼요. 그렇죠? 왜 소멸이냐? 이 원시 취득이에요. 수용이라는 건.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건 권리를 승계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최초 취득이에요. 그럼 최초 취득이라면 예전 권리를 승계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이 전부 다 이건 소멸돼요. 아니 그러면 우선 변제 한번 받아보겠다고 저당 잡아놨는데 수용되면서 저당권이 날아간 거예요. 이제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소멸됐으니까. 자, 그런데 수용이 되면 그냥 수용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뭐가 지급될까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발생한 가치의 변형물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로부터 이 토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건 물 건너 갔으니까 뭐라도 잡아야 될까요? 보상금.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해주겠다. 그게 물상대위예요. 그러니까 물상대위란 다른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하여 우선 변제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개념 전제는 이 저당권자가 원래 뭘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물상대위가 인정이 돼요. 그럼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는 사람이면 물상대위가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돈 안 주면 네 거 못 준다라고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지 경매 시에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다른 데 따라붙으면 우선 변제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당연히 안 해주죠. 원래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모두 인정이 안 돼요. 물상대위도 인정될 수 없다. 유치권은. 그런데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려면 보상금을 채무자가 받아가기 전에 압류를 해야 한다라고 해요. 법원을 통해서 채권 압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과 분리 특정시키기 위해서 압류해야 돼. 특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채무자인데 저당 잡힌 부동산 말고 다른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재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재산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저당권자는 일반 재산으로부터의 우선 변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제 아파트를 저당 잡힌 상태예요. 은행에다가. 근데 저는 그 아파트 말고요 땅도 좀 있고요. 그리고 건물도 하나 있고요. 주식도 많고요. 은행에 예금도 많아요. 얘만 들어도 뿌듯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제 아파트에다 저당 잡은 은행이 아파트는 놔두고 다른 재산에 와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당 설정된 특정물로부터만 우선 변제권이 있지 다른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상금이 나왔는데 채무자가 받아갔어요. 돈을 받아가 버리면 일반 재산과 분리되어 섞여버려요.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 재산에 섞이기 전에 보상금 채권을 뭐 해버리라고요? 압류해서 얘 일반 재산과 특정, 분리 특정을 시켜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어떤 의미인지 드셨어요? 그러면 압류를 하는 목적이 일반 재산과의 특정이 목적이라면 이 압류를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만 압류가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압류해도 특정될까요? 자, 이 보상금 채권을 얘가 압류해야만 구별이 돼요. 다른 사람이 압류해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누가 압류하든지 간에 압류 채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일반 재산으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이런 지문 나왔죠. 물상대유를 위해서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 한다. 이런 지문이 출제됐어요. O의 X예요? 틀려요. 자기가 압류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압류해도 일반 재산과 분리만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게 물상대유예요. 그러니까 물상대유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당권이 감소 소멸되면서 발생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당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저당권이 멀쩡하대요. 그러면 물상대유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아있으면 저당권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 저당권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병한테 저당 부동산을 팔았어요. 저당 부동산을 팔았다. 저당권 없어져요? 따라가요? 당연히 따라 붙죠.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은 끝까지 따라가요. 추금력이 있어서. 자, 이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병의을에게 뭘 줄까요? 매매 대금 주겠죠. 그러면 저당권자 갑이, 채권자 갑이 자기 채무자가 병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 대금 채권을 압류해서 이로부터 물상대위 행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막 복잡하니까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이 을에게 뭘 줘요? 매매 대금. 그러면 이 대금을 압류하여 물상대위가 되느냐?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매매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럼 돈 안 갚으면 얘는 저당권을 뭐 하면 돼요? 경매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용되면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변형물에 따라 붙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건물이 홀랑 다 타서 멸실됐어요. 그럼 제 저당권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없어지면 공중에 저당권이 남을 수가 없겠죠. 목적물의 멸실은 모든 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예요. 목적물이 없는데 물건이 없는데 물건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다시 할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네. 건물에 저당이 잡혀 있는데 이 건물이 화재로 완전 소실됐어요. 멸실되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화재 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 보험금을 압류해서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때는 뭐예요? 저당권이 없어진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저당 부동산을 임대차 해줍니다. 그럼 저당 부동산을 임대차 했다. 그럼 채무자가 얘한테 임대차를 한 거예요. 그럼 임대차하면 얘가 얘한테 차임 주겠죠. 그럼 저당권자가 차임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저당 부동산을 임대차 했다고 해서 저당권이 날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럼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지 남의 계약에 개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상대위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권의 가치가 감소, 소멸되면서 발생한 변형물 위에 행사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가지를 다 봤어요.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면서 담보 물권의 성질을 가져요. 그럼 얘가 담보 물권이다. 전세권이 담보 물권이라면 이 담보 물권과 운명을 함께할 뭐가 있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요. 채권. 그럼 전세권은 뭘 담보하기 위한 거예요? 을이 갑에게 지급했던 전세금 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채권 없는 담보 물권이 되기 때문에. 그럼 전세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전세권만 남아요. 함께 소멸해요. 함께 소멸. 이런 성질을 뭐라고요? 부종성이라고 해서 부종성. 그럼 전세금 채권이 병에게 양도되면 전세금 채권만 가요. 전세권도 따라가요. 따라가요. 이런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했고요. 얘가 전세권자인데 끝났는데 전세금이 1억인데요. 얘가 소유자가 전세금 9천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럼 을의 전세권은 10분의 1에만 남아요. 전부 행사할 수 있어요. 전부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을 불가분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을의 잘못 없이 이 건물이 홀랑 다 탔는데 이게 화재 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나와요. 자, 이 보험금을 압류하여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이 뭐예요? 물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담보 물권이니까 이 네 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전세권이 담보 물권적 성질이 있어서 그리고 또 용익적 성질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 전세권이 존속하는 도중에 이 전세금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세권이 존속하는데 전세금 채권만 얘한테 확정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얘만 확정적으로 분리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 부종성, 수반성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는 된다고 하냐면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해요. 이 말이 이제 확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의미냐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돼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이제 뭐만 남을까요? 전세금은 받을 돈 남았잖아요. 그럼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부로 지금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이 존속하는데 지금 얘만 확정적인 분리를 할 수는 없다. 어떻게만 가능하다고요? 조건부로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조건으로 한다고요? 끝나고 채권이 생기는 걸 조건으로. 그러면 전세금 채권이 얘한테 현실적으로 넘어가는 건 지금이에요? 끝나고요? 끝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양도하는 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기간 중에 이걸 확정적으로 지금 분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보세요. 그 관련 판례 박스가 있죠. 관련 판례 박스가 있는 끝에서 셋째 줄 보세요. 끝에서 넷째 줄부터. 넷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전세권 존속 중에 확정 분리는 안 돼요.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구별하셔야 돼요.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 채권만을 확정 분리할 수 있다. 오해엑스요? 그럼 틀려요. 확정 분리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는 가능하다고요? 조건부로 분리하는 건 지금이라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성취되면 결국 넘어가는 건 지금이에요? 끝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끝나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조건부로는 양도 가능하다. 좀 쉬었다가 전세권 취득 보죠.